오구리슌이 연예인이 되었던 계기는 한 여자를 향한 팬심 때문이었습니다. 사춘기 시절 오구리슌은 우치다 유키라는 당시 최고 인기의 보이시한 여배우를 좋아했는데 이 여자가 너무 좋아서 미쳐버리겠다고 친구들에게 말하자 한 친구가 그러고 보니 네 얼굴이 우치다 유키랑 닮았다며 연예인이 돼서 동생 역할을 맡으면 만날 수 있지 않겠냐는 농담 섞인 말을 했죠. 그런데 이 말에 오구리슌은 진지하게 꽂혀버렸고 이때부터 진짜로 연예인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바로 부모님을 졸라 오디션을 보러 다녔죠. 재능이 있었던 것인지 오구리슌은 의외로 쉽게 합격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아역 배우 활동을 시작합니다. 중학교를 다닐 즈음에는 출연하는 작품 수가 꽤나 많아져 촬영 스케줄 때문에 결석을 하는 일도 잦을 정도였죠. 그런데 이런 그의 모습을 안이 꼽게 보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같은 반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주 결석하는 게 연예인 티를 내는 것 같아 안이 꼽다며 학교 생활을 힘들게 만들었죠. 오구리슌의 책상 서랍 안에 급식 찌꺼기나 쓰레기를 넣어놓고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가방을 물에 흠뻑 적셔놓는가 하면 오구리슌이 등교를 해보니 그의 책상과 의자가 아예 사라져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이런 교묘한 괴롭힘은 나날이 심해졌고 결국 오구리슌은 등교를 거부하기에 이르렀죠. 사정을 들은 아버지는 그런 학교 따윈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해주며 오구리슌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결국 오구리슌은 중학교 졸업식에도 나타나지 않았죠. 아이러니하게도 오구리슌이 그저 그런 배역이 아니라 배우로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건 왕따를 당하는 캐릭터를 연기하면서였습니다. 이 드라마가 바로 그 유명한 문제들만 가득한 고등학교를 폭주족 출신의 선생님이 갱생시키는 이야기 GTO였죠. 우리나라에서는 반항하지 마라는 원작 만화로 유명합니다. 여기서 오구리슌은 왕따를 당하는 소년을 연기했는데 이 드라마가 당시 일본에서 역대 시청률 순위 6위를 기록하는 등 워낙 초대박을 터뜨려 그도 전국의 시청자들을 상대로 강렬한 눈도장을 찍게 됐죠. 작은 키와 곱상한 얼굴로 또래들에게 당하며 겁에 질린 표정을 지어대는 오구리슌의 연기는 학창시절 당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 캐릭터를 연기하며 워낙 기억이 생생해 오구리슌은 딱히 연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꽤 임팩트 있는 연기를 보여주긴 했지만 이 이후 오구리슌의 삶은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필이면 이 시기 한 살 아래의 초거물 신인이 연예계에 데뷔하며 오디션을 보는 배역마다 족족 빼앗겼기 때문이죠. 이 신인 배우는 다름 아닌 야마다 타카유키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일본의 장동건이라 불리기도 하고 데뷔한 지 얼마 안 되어 전차남, 백야의,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등의 주연 배우로 승승장구를 하게 되는 떡잎부터 다른 신인이었죠. 오구리슌에게는 꿈에서까지 그가 나올 정도로 트라우마였다는데 특히 3번을 연달아 그에게 밀려 오디션에 탈락했을 때는 진지하게 배우 은퇴까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오디션마다 야마다에게 밀려 오구리슌이 당시 출연할 수 있었던 건 비중이 거의 없는 마이너한 배역이거나 아무도 출연을 원치 않는 극한 체험 다큐멘터리 정도였죠. 극한의 추위에 시베리아에 가서 며칠을 현지인과 지내고 오는 방송이었는데 이 방송에서 그가 느낀 현타에 대해 현지인에게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やってる仕事がちょっと最近はっきり言ってあんまり面白くなくてはっきり言ってやめようかなぐらい思ってて 이렇듯 이 시기 오구리슌은 진지하게 다른 진로를 고민했지만 문제는 학교를 이미 중퇴까지 한 그가 이제 와서 돌아갈 곳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구리슌은 옷가게에 취업해 점원으로서 일을 하며 가끔 오디션을 보러 다니는 애매한 투잡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오구리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사건의 시작은 그의 소속사 매니저가 오구리슌에게 따로 단둘이서 할 얘기가 있다고 불러내며 시작됐습니다. 오구리슌은 이 매니저의 단둘이 보자는 말이 두렵기 그지없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날 전까지만 해도 이 매니저는 소속 배우들 중에서도 오구리슌에게 유독 혹독하게 대하던 무서운 매니저였기 때문입니다. 너 대체 팔릴 생각이 있는 거야? 어떤 배우가 되고 싶은 거야? 등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채찍질을 해 오구리슌 입장에선 늘 대면하기 부담스러운 여자였죠. 그런데 오구리슌을 불러낸 매니저의 분위기는 아무리 봐도 이때까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매니저는 그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고백을 해왔죠. 대뜸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하더니 나 암이야. 앞으로 1년도 못 산대 라는 시한부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러더니 제발 이번 작품에선 어떻게든 결과를 내달라며 내가 없어져도 이 정도면 안심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꼭 활약을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죠. 사실 이 매니저는 지금의 일을 시작한 계기가 오구리슌이었습니다. 원래는 연예기획사와는 거리가 먼 회사였으나 이 매니저가 배우를 키워보는 사업을 해보자고 사장을 졸라 오구리슌 한 명만을 데리고 소속사 사업을 시작했었죠. 그러다 보니 오구리슌을 마치 자식이나 남동생을 보듯 각별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시한부 고백까지 해오며 성공해달라고 오는 매니저를 본 오구리슌은 이제서야 그녀의 진심을 알아채고 큰 충격을 받았죠. 이날부터 오구리슌은 완전히 다른 태도로 연기에 임하게 되는데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감독이나 스태프들에게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그가 제안하는 아이디어들은 캐릭터 연구를 많이 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기발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제작진 입장에서 이런 모습은 기특해 보일 수밖에 없었고 이해 감독은 그의 대사량과 분량을 팍팍 늘려주었죠. 그리고 이렇게 커진 비중으로 인해 오구리슈는 매니저의 간절한 바람대로 정말로 이번 드라마를 통해 비로소 전국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 드라마는 바로 야쿠자 가문 출신의 여교사가 문제학교에 부임하며 벌어지는 이야기, 즉 여자 버전의 GTO라고도 할 수 있는 당대 최고의 인기 드라마 고쿠센이었습니다. 여기서 오구리슈는 겉으로는 금발의 불량 학생이지만 내면만큼은 따뜻한 양면적인 매력의 캐릭터로 큰 사랑을 받았죠. 매니저의 시한부 고백 이후 어찌나 진지하게 연기에 임했던지 하란케이트에서는 고쿠센에 그렇게나 많은 출연진들 중에서도 오구리슈를 가장 연기를 잘하는 배우 1위로 꼽았습니다. 매니저는 이런 뜨거운 반응을 실시간으로 목격하며 오구리슈를 부둥켜 안고 진한 눈물을 흘렸죠. 나름의 소원성취를 한 것이 큰 힘이 되었는지 원래대로라면 1년도 못 산다는 말을 들었던 매니저는 이후 3년도 넘게 항암 치료를 잘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오구리슌이 22살이 되던 해 그가 새 드라마의 촬영을 하루 앞둔 새벽, 그제서야 영원히 눈을 감았죠. 이 직후 오구리슌의 행보가 세간을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매니저의 사망 이후 소속사 사장은 사업의 주축이었던 매니저를 잃었기에 어차피 소속 배우도 별로 없는 이 시점에 아예 연예기획사 사업을 접고 다른 분야에 집중해볼까 고민했습니다. 이에 오구리슌을 불러서는 혹시 다른 소속사를 가고 싶다면 다른 곳에 소개해주겠다. 네가 그만둔다면 소속사를 접을 생각이다 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일주일간의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라고 했는데 오구리슌은 고민할 것도 없다는 듯 불과 하루 만에 사장을 다시 찾아오더니 여기에 남을 테니 이 사업부를 없애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시 오구리슌이라면 오히려 몸값을 올려 다른 소속사로도 충분히 갈 수 있었기에 사장으로서는 이 결정이 상당히 의외였죠. 오구리슌은 이 소속사가 없어지면 세상을 떠난 매니저의 마지막 흔적이 영원히 없어진다 생각해 어떻게든 이를 지키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 순간뿐만 아니라 일생에 걸쳐 얼마나 이 매니저를 각별하게 생각했는지는 이로부터 무려 20년 후의 인터뷰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20년이 지난 슈퍼스타가 된 그는 자신의 원동력에 대해 이렇게 말했죠. 제 원천은 결국 제 첫 매니저가 돌아가신 시점이었습니다. 그녀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던 게 시작이었어요. 기대에 부응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죠. 오구리슌은 매니저의 사망 이후 무려 20년 넘게 단 한 번도 소속사를 옮기지 않았으며 심지어 2023년에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해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매니저의 마지막 흔적을 제대로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만 봐도 잘 알 수 있듯이 오구리슌은 연예계의 의리남으로 유명합니다. 자신이 탑스타가 된 건 모두의 덕분이라며 출연료의 거의 절반을 동료들을 위해 쓴다는 철학을 고수했죠. 회사 규모가 커지자 40~50명에 달하는 소속사의 전 직원에게 자비로 하와이 여행을 쏘고 추위에 고생하는 스태프들 100명에게 고급 패딩을 쏘고 촬영장에 사기를 북돋겠다며 전국의 인기 라면집이나 미슐랭 셰프들을 촬영 현장으로 모셔와 주기적으로 스태프들에게 최고의 식사도 대접합니다. 어느새부터 그와 촬영하게 되는 스태프들은 오늘은 뭘 먹게 될까 하는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오구리슌은 자신과 일한 현장이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한다며 이건 배우로서의 브랜딩이기도 하다는 철학을 밝혔습니다. 이렇듯 오구리슌은 직업적인 면에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는 평판을 받고 있지만 그런 그가 유독 다른 면모를 드러내는 주변인이 한 명 있죠. 바로 그의 아내 야마다 유입니다. 야마다 유는 모델이자 배우로 오구리슌과는 꽤 특이한 방식으로 사귀게 됐죠. 때는 둘이 같은 드라마를 찍고 있던 시기 야마다를 마음에 들어했던 오구리슌이 어느 날 야마다의 매니저를 불러서는 사귀고 싶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보통 연예인들끼리의 만남은 당사자들끼리만 극비리에 이뤄지기 마련인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부탁하는 오구리슌의 행동은 야마다로서는 상당히 의외였죠. 어쨌든 이 말을 전해들은 야마다는 다소 놀라긴 했으나 자신 또한 호감이 있었기에 고백을 받아들였습니다. 야마다는 직접 고백하지 않고 매니저를 통해 얘기해줘서 마음이 편했다며 센스 있는 행동이었다고 좋아했죠. 이후 이들은 4년간의 진지한 만남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의 과정에서 일반인들을 경악해 하는 여러 사건이 연달아 터져버립니다. 처음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여긴 루머로 시작됐죠. 때는 결혼을 앞두고 오구리슌과 야마다유가 동거를 하던 시기 일본의 주간문춘이라는 탐사보도 주간지에서 오구리슌이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터뜨립니다. 야마다유와 동거하고 있는 맨션 건물에 또 다른 한 호실을 매입한 기록을 발견했다며 이곳을 불륜아지트로 쓰고 있다고 주장했죠. 사실 일본 배우들은 집 외에 혼자 작업실로 쓰는 방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방이 결국에는 불륜
불륜 장소로서 발각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오구리슌에게도 똑같은 의혹을 붙인 것입니다. 하지만 추가로 한 옷을 더 매입했다는 것만으로는 확실한 증거 없이 불륜 장소라고 단정 지을 순 없었죠. 그러니 이때까지만 해도 어디까지나 루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루머 수준이 아닌 구체적인 사진들과 함께 한 대형 폭로가 터지게 되는데, 때는 오구리슌이 출연한 한 연극의 뒤풀이에서 다 같이 술을 마시던 오구리슌이 20대 초반의 여성과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더니 여성을 따라 단둘이 여자 화장실로 가서는 10분이 넘도록 나오지 않았다는 보도였죠. 다른 손님들이 여러 번 화장실 문을 두드려서야 겨우 나왔는데, 이들의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같은 차를 타고 러브 호텔로 향하더니 새벽 2시 50분에 입실하는 것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30분 후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출구로 나와 따로 택시를 타고 귀가했죠. 이때 오구리슌은 결혼을 앞두고 야마다 유와 동거 중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보도 직후 큰 화제가 됐습니다. 기자들은 이들이 동거 중인 맨션 앞에서 몇 날 며칠을 대기하며 그를 직접 인터뷰하고자 했죠. 며칠 후 야마다 유와 함께 오구리슌이 자택에서 나왔고, 기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에게 러브호텔 사건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오구리슌은 무뚝뚝한 표정으로 노코멘트로 일관했죠. 오구리슌이나 야마다유는 그 어떤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았으나, 다만 이 사건 직후 야마다유가 자신의 공식 블로그에 올린 인생이라는 제목의 짧은 글을 보면 당시의 심정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야마다유는 이 글에서 인생이란 그렇게 간단히 풀리진 않네요. 선도 있고 골짜기도 있다는 걸까요? 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 이후 이 둘이 파혼을 하게 될지도 모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야마다유는 대다수의 예상을 깨고 오구리슌을 용서해준 듯 결혼을 강행했죠. 야마다유는 아마도 결혼을 계기로 오구리슌이 책임감을 가져주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결혼 후 야마다유는 임신까지 하게 되었고 어느덧 출산을 코앞에 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삭의 몸이 된 이 시점에 오구리슌에 대한 또 다른 대형 보도가 터지고 마는데, 사건의 시작은 오구리슌이 동료 남자 배우와 단둘이서 고급 호텔로 향하는 것이 찍히며 시작됐습니다. 두 남자는 취기가 끼오른 듯 상기된 표정으로 호텔 로비에 들어서더니 호텔방을 즉석에서 잡았죠. 그리고 잠시 후 먼저 방에서 나온 오구리슌은 모자를 푹 눌러 쓴 채로 호텔 내부의 ATM기로 가더니 거액의 돈다발을 뽑아서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30분 후 호텔 정문에 하얀색 고급 승용차가 도착했죠. 이 승용차에서 내린 건 글래머러스한 미녀 둘. 이들은 그대로 호텔로 들어가더니 오구리슌과 동료 배우가 묵고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네 사람은 90분 이상을 방에서 함께 머물다가 여성 둘이 먼저 나와 기다리고 있던 흰색 승용차를 타고 돌아갔고, 남자들은 10분 후 방에서 나와 각자의 집으로 향했죠. 이 모든 과정이 파파라치에 의해 목격돼 기사로 보도되었는데, 오구리슌이 거액의 현금을 뽑는 모습과 일본의 유명 출장 콜걸 업체인 델리엘의 트레이드 마크인 흰색 고급 승용차를 타고 여자들이 왔다는 점, 그리고 이 여자들이 방에서 묵었던 시간이 델리엘의 평균 이용 시간인 90분이었다는 점을 종합해봤을 때 오구리슌이 고급 콜걸들과 진하게 놀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죠. 이 소식이 보도되자 일본 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임신 중인 아내를 두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는 거센 비난이 이어졌죠. 야마다유는 만삭이었음에도 이혼을 각오하고 대판 싸웠다고 하는데, 보도에 의하면 이때 오구리슌은 무릎까지 꿇으며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이때 야마다유가 용서를 해주겠다며 내걸었다는 세 가지 조건이 인터넷상에 퍼져나가며 화제가 됐죠. 첫째는 지금 즉시 핸드폰의 모든 여자 연락처를 삭제할 것, 둘째는 앞으로 언제든 내가 원할 때면 핸드폰을 보여줄 것, 셋째는 핸드폰에 위치 추적 어플을 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초강경책에도 불구하고 이후 오구리슌의 여자 문제는 한술 더 뜨기 시작하는데, 한 유명 일간지가 오구리슌이 아내의 철저한 감시를 피하기 위해 벌였다는 007 첩보물 뺨치는 작전을 폭로한 것이죠. 오구리슌은 종종 아내에게 남자친구들을 만나러 간다며 야마다유도 잘 알고 있는 단골집에서 술을 마시고 온다고 했습니다. 야마다유는 혹시나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위치 추적을 해보면 늘 남편이 그 술집에 있는 것으로 나와 안심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알고 보니 오구리슌이 위치 추적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기 위해 단골 술집에 핸드폰을 맡겨두고 따로 불러낸 여자와 근처 술집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또 주간문춘에서는 오구리슌의 부부가 지인의 모임에 참석했을 때 벌어진 아찔한 사건을 보도하기도 했죠. 당시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지갑 속 나만의 부적이라는 걸 주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야마다유가 오구리슌의 지갑을 살피는 과정에서 정체불명의 회원 카드를 발견했죠. 같이 있던 지인 중 한 명이 이 카드를 알아보고는 그거 러브호텔 카드다 라고 외쳤고, 이후 분위기는 숨이 막힐 듯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오구리슈는 어디까지나 예전에 썼던 것이고 버리는 걸 깜빡했다며 둘러댔지만 그날 모임이 끝날 때까지 야마다유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이어지자 야마다유는 결국 남편에게 통금 시간까지 걸게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오구리슈의 여러 사건들을 종합해보면 지금까지 통금 시간이 없었다는 게 의아하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통금 시간이 생긴 것 치고는 역시나 보살급 마인드로 유명한 야마다유답게 그 조건이 꽤나 너그러웠습니다. 새벽 3시까지만 들어오라는 것이었죠. 늦은 시간까지 마시고 노는 것까진 괜찮지만 다른 곳에서 자고 오지는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오구리슈는 이 통금조차 어겨 아침이 돼서야 돌아온 날이 한 번 있었고 결국 야마다유는 그럴 바에야 우리 집에서 다 같이 마시라며 앞으로는 차라리 집으로 데려와서 술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오구리슈는 정말로 친구들을 자주 데려왔는데 한 예능 프로에 출연한 그는 이 상황에 만족한다는데 아내가 집에서 술을 마시게 해준다며 자랑했습니다. 이때 후배 여배우가 취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기분이 확 좋아지고 여자를 꼬시고 싶어진다고 답했죠. 이에 뒤이어 그럼 어떤 타입의 여자가 좋냐고 묻자 거의 모든 여자가 내 타입이라며 자폭 개그를 했습니다. 방송에서까지 이런 발언들을 할 수 있는 걸 보면 야마다유가 정말 보살이 맞긴 맞나 봅니다. 오구리슈의 과하게 솔직한 대답에 패널들은 그의 결혼 반지를 가리키며 이래도 괜찮은 거냐고 물었는데 그러자 오구리슈는 그럼 이거 빼놓을까요? 라며 너스레를 떨었죠. 그러더니 뒤늦게야 후폭풍이 두려워졌는지 지금까지는 농담이었다는 듯 반지를 가리키며 아내와 절대 헤어지고 싶지 않다. 소중한 사람이다 라며 수습했습니다. 어쨌든 바람둥이의 대명사가 된 배우이지만 일본이 상대적으로 연예인의 불륜에 대해 관대한 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혼을 한 것도 아니다 보니 오구리슈에 대한 어깨 러브콜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로맨스물이며 사극이며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주연 자리를 꿰찼는데 심지어는 할리우드까지 진출해 고질라 대 콩이라는 블록버스터도 찍기도 했죠. 또 우리나라의 한효주와 공동주연을 맡아 최근에는 한일합작 넷플릭스 드라마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고점을 찍어가던 커리어 못지않게 그의 사생활 논란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최고점이라고 할 만한 전설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으니 때는 오구리슈의 넷째 아이가 태어난 지 몇 달 안 된 시점 그가 여자들과 함께 홀딱 벗은 채로 가라오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한 사진이 한 유튜버를 통해 유출됐습니다. 사진 속에선 그를 향해 한 여성이 손까지 뻗고 있었는데 사실 이 사진 한 장만 해도 워낙 충격적인 비주얼이었지만 이 사진의 비하인드가 더욱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죠. 알고 보니 사진이 찍힌이 없어가 트랜스젠더 클럽이었던 것입니다. 즉 그의 뒤에 찍힌 여자도 그의 몸을 향해 뻗고 있던 손도 트랜스젠더였다는 것인데 이런 충격에 충격이 겹치다 보니 사람들은 야마다유의 SNS로까지 가서 남편 관리 좀 해라 등의 악플을 달기 시작했죠. 그런데 사실 야마다유나 오구리슈 입장에선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는 것이 물론 이런 모습의 사진이 찍힌 것이 자랑할 거리는 아니지만 이 사진은 최근 모습이 아니라 결혼 전의 모습이라는 것이 유력합니다. 사진 속 오구리슈는 삐쩍 마른 몸에 가까웠는데 결혼 이후 살이 붓고 어깨가 넓어진 지금의 몸하고는 확 다른 느낌이 나며 배경에 보이는 짙은 원색과 반짝이는 가죽 소파는 요즘의 업소들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10년 전에나 유행하던 인테리어라서 결혼 이후 찍힌 사진은 아닐 거라는 의견이 나왔죠. 그래서 그런지 이 폭로가 터진 후 불과 한 달 만에 오구리슈 부부는 머나먼 과거 일이라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듯 야마다유의 생일을 맞아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알콩달콩 데이트를 하는 것이 목격됩니다. 이날 야마다유의 손에는 노란 장미와 해바라기 꽃다발이 들려 있었으며 식사를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손가락 깍지를 낀 채 한참을 골목길을 걷는 것도 포착되었죠. 이렇듯 웬만한 부부였다면 이미 여러 번 이혼을 겪었을 급의 대형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야마다유의 보살급 너그러움 덕분에 오구리슈는 평화로운 가정생활을 보내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토크쇼에서 아내에게 자주 혼난다고 폭로해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는데요. 특히 한밤중에 술에 취해 들어와 씻지도 않고 그대로 누워버리면 그 즉시 아내에게 탈탈 털린다고 합니다. 연기력만큼은 검증받은 명배우이지만 아내에게만큼은 거짓말을 할 때면 단칼에 걸린다고 하는데요. 오죽하면 보다 못한 아내가 그에게 당신 배우 맞아? 어쩜 그렇게 거짓말을 못해? 라는 핀잔까지 줬다고 하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의 집안에서의 모습만큼은 여느 평범한 중년 남자의 삶을 들여다보는 듯합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공감 가는 중년 남자의 삶을 조명한 류승룡 주연의 김부장 이야기가 현재 넷플 1위로 핫한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드라마나 웹툰도 물론 각자의 매력이 있지만 이 작품만큼은 원작 소설로 읽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전 사실 이 책을 광고를 맡기도 한참 전인 4년 정도 전에 작가님의 블로그 연재글을 보고 반해 자비로 구입해 소장 중이었는데요. 그렇게 오늘의 책 광고는 더욱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드라마나 웹툰이 아닌 소설이기에 가능한 생생한 심리묘사 그리고 쉽게 읽히는 송 작가님 특유의 유머러스한 필체 소설과 자기계발서로 넘나드는 독특한 장르로 쓰여있어서 분명 저는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읽었건만 다 읽고 났을 땐
든든한 자기계발서를 읽은 것 같은 뿌듯함마저 느꼈습니다. 저는 4년 전에 이미 구입해서 받기에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책이지만 만약 취향에 맞으실지가 의심된다면 인터넷 서점에 미리 보기나 송희고 작가님의 블로그를 통해 초반부라도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마 저처럼 취향 저격 당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더보기란에 서점 링크 남겨두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